C 증폭기 이론을 이용해서 100kHz에서 동작하는 30dB 전압 이득을 갖는 증폭기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시트를 보고 2N 쿼드러플 2라고 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를 설계하기 위한 트랜지스터 BJT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세부적인 규격은 스파이스 라이브러리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끌어다 놓으면 쉽게 이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트랜지스터의 베타 값, 이 베이스 전류 대비해서 컬렉터 전류가 얼마나 크게 흐르는지 베타 값 한 200 정도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존재하는 다이오드를 켜줘야 됩니다. 약 0.7V 정도 나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응답에서 이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높은 주파수까지 증폭기로 동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천위 주파수 FT인데요. 약 250MHz 나오는 거 확인을 해서 100kHz에서 충분히 동작시킬 수 있는 증폭기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DC 전압, DC 전류를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여러 가지 모드로 동작할 수 있지만 증폭할 때는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액티브 모드는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가 밀리암페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왜 밀리암페어냐 하면 암페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저항을 굉장히 줄이면 거기까지 설계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통신 소자이기 때문에 아주 고출력, 킬로와트 되는 고출력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밀리와트 정도의 전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흐르는 전류는 밀리암페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컬렉터 전류가 트랜지스터 전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전류가 밀리암페어 이상 설계한다면 통상적인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통신 소자용 증폭기로는 충분한 값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어스 전압은 5V로 선정했는데요. 5V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컬렉터 전압, 이미터 전압에 걸리는 전압값이 약 2.5V 정도가 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지 AC에서 스윙을 할 때 RV로 다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교류 신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축이 있고 교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어스로 선정했다는 거는 내가 요 전압을 맞춰준 겁니다. 요 전압을 2.5V로 맞춰줬기 때문에 물론 AC 기준입니다. 자, AC가 커패시터 통해서 연결되는데 이때 요 값이 2.5V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요 기준값은 2.5V가 됩니다. 5V가 돼서 얘가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떨어집니다. 그 위로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주는 바이어스가 5V니까 5V까지 갈 수 있고요. 밑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접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0V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C 신호인 경우는 위로 전압이 커지는 경우 혹은 아래로 전압이 꺼지는 경우 이 비율이 똑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특성이기 때문에 위로 커지는 비율과 아래로 작아지는 비율이 이제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바이어스 전압은 0V하고 5V 사이에 중간값인 2.5V에 딱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V에 위치한다면 위로도 잘 스윙을 할 수 있고 아래로도 잘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V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이어스 설계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RB1, RB2, RC, RE 네 가지 저항으로 바이어스 설계를 하고 이런 저항을 이용해서 바이어스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예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회로만 잘 외우고 있으면 많은 회로들을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RB1 저항과 RB2 저항은
베이스에 연결되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흘릴 필요가 없어서 저항을 10kΩ보다는 크게 하고, RC 저항은 이 바이오스 잡을 때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 없는데 부하 저항하고 AC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하 저항보다 이제 약간 크게 잡아줍니다. 우리는 1kΩ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미터에 있는 저항은 피드백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안정화시킵니다. 다만 네거티브 피드백이기 때문에 RE 저항을 너무 크게 하면 증폭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자, 그 점은 주의하면서 우리가 회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우리는 RB1 저항은 33kΩ, RB2 저항은 10kΩ, RC는 1kΩ, RE는 200ohm으로 정했습니다. 이 저항값은 24계열에 있는 선호수에 다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항이 됩니다. 우리가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값을 100kHz로 계산을 해서 커패시턴스 값은 1마이크로페러스로 정했습니다. 자, 베이스에 있는 커패시터, 그 다음에 컬렉터에 있는 커패시터는 커플링 커패시터이고 정확한 이름은 DC 블락킹 커패시터입니다. 그러니까 DC 특성이 AC로 가지 않도록, 혹은 AC로 연결한 특성이 DC에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커패시터가 됩니다. 얘가 있어야지 바이어스를 흔들지 않으면서 손쉽게 증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달려있는 커패시터는 좀 독특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우회하기 때문에 바이패스 커패시터로 합니다. 누가 우회하는가 하면 AC 전류가 우회를 합니다. AC 전류는 2m까지 흐르다가 RE로 가지 못하고 커패시터 통해서 접지로 다 빠집니다. 그러면 AC 입장에서는 RE가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폭도 계산할 때는 RE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비교했지만 RE가 있으면 대역폭이 굉장히 넓어지긴 하는데 증폭도가 7.3dB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RE 저항을 내가 커패시터로 우회를 하니까 증폭도가 31dB 정도로 굉장히 커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증폭도를 높일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커패시터를 바이패스로 달아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회로 설계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 회로 설계 결과를 우리가 이제 직접 브레드보드에 연결하려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OPMP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이제 회로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 회로를 보면 요 N자라고 붙어 있는데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대부분의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고 우리가 만약에 요 브레드보드에 연결한다고 하면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자, 여기 연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이쪽은 이미터라고 나오죠. 옆에 보면 얘는 베이스라고 나오고요. 여긴 컬렉터라고 합니다. 보통 배치를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로 합니다. 그럼 트랜지스터가 있고 이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부터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되니까 이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배터리부터 달아줘야 되겠죠. 그냥 여기서 좀 큼지막한 배터리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좀 크긴 하네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자, 여기 이제 커패시터가 아니고 이 배터리를 이제 갖고 왔는데 배터리를 갖고 와서 연결할 때 얘는 플러스니까 빨간색에 연결을 해 주어야 하고요. 검정색은 접지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선 연결할 때 선 색깔을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자, 5V가 전달되는 쪽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접지가 가는 쪽은 검정색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밑에 선로는 빨간색이니까 5V가 가해지고 있고요. 자, 위쪽은
접지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2m부터 한번 연결해 볼까요? 2m는 회로 연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거를 살짝 이제 옆으로 해서 한번 보면, 자, 요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두 회로를 비교를 해서 보면 2m 쪽에는 저항이 연결이 되어 줘야죠. 자, 여기 보면 요 2m 쪽에는 여기가 2m인데 여기 저항이 연결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항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 줍니다. 자, 저항 연결을 해주고 요 연결된 저항 값은 RV 저항이니까 이 저항은 200ohm이 되어야 합니다. 200ohm. 자, 여기 200ohm이 없네요. 200ohm 있으면 좋은데. 자, 200ohm으로 연결을 했고요. 자, 200ohm으로 연결됐고 컬러 코드에 맞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2m하고 저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브레드보드 밑바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밑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m 값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접지로 연결이 되어 줘야죠. 접지로 연결이 되어줘야 되고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살짝 굽히겠습니다. 그럼 접지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이 베이스 쪽은 이제 저항이 분기가 돼야 하잖아요. 저항값이. 그래서 저항값이 분기가 돼야 되니까 자, 어떻게 분기가 되는가 하면 자, 여기에는 요가 자, 5V에서 와서 분기가 돼주는데 요 5V에서 와서 베이스로 이제 베이스로 연결될 위치에 있는 거는 RB1입니다. RB1. 이 RB1은 33kΩ 정도기 때문에 33kΩ를 찾아가면 여기 33kΩ 있네요. 또 오렌지색 333 이 33kΩ이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RB2는 그 접지랑 또 연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접지랑 연결. 그러니까 여기도 저항을 하나 갖고 와서 접지랑 연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연결되면 얘하고가 연결되고요. 얘는 또 10kΩ을 우리 배정을 했기 때문에 10kΩ이라고 해줍니다. 10kΩ. 그러니까 저항 색깔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저항 색깔을 통해서 얼마만큼 저항을 연결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 연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접지 쪽은 여기서 연결을 좀 해둘게요. 얘하고 얘는 선을 연결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위에 접지하고 밑에 접지가 이제 연결이 돼서 자, 이렇게 하면 접지랑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는 아니고 아까보다는 회로가 더 잘 연결이 된 거 볼 수 있고요. 요 RB1 저항하고 RB2 저항은 베이스로 연결돼야 줘야죠. RB1, RB2가 베이스로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베이스로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초록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RB1, RB2 저항이 베이스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컬렉터는 자, 컬렉터 연결은 돼야 되는데 요 컬렉터는 위에 있는 5V랑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나 갖고 와서 얘는 저항값이 1kΩ이 되어야 합니다. 1kΩ. 자, 1kΩ. 우리가 많이 보는 빨간색, 검정색, 갈색입니다. 자, 얘는 컬렉터랑 연결돼야 되는데 요 연결되는 값은 접지로 가면 안 되고요. 컬렉터는 어디로 갔습니까? VCC로 갔잖아요. 그 VCC로 가는데 얘도
연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밑에 선을 사용을 할게요.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빨간색이 서로 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선로하고 밑에 선로가 이제 연결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RC저항은 5V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항 4개하고 트랜지스터 하나가 있으면, 자, 회로에 대한 바이어스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회로가 정상적인가 측정할 때는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전압을 쟀을 때 얼마가 나야 됩니까? 0.7V가 나오는 거 확인을 해야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잽니다. 그게 2.5V가 나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데, 흐르는 전류계는 회로를 끊고 재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컬렉터 사이에 달려있는 이 RC장의 전압을 잽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가 재면 한 2mA가 흐르면 한 2V 정도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hm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는 환산하고 실제 재는 거는 전압값을 잽니다. 자,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폭기를 만들려고 하면, 자, 우리가 커패시터를 갖다 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를 이제 갖다 다는데, 이 커패시터는 전액 커패시터라서 용량이 좀 큽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1마이크로페럿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갖다 다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요 전체 껍데기에서 색깔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마이너스 단자. 여기 그림에서도 마이너스 단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쪽은 플러스 단자입니다. 보통 커패시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이건 저항도 마찬가지인데, 이 커패시터는 전해 커패시터라서 전해 물질이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의 산화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해서 선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붙일까요? 자,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 단자입니까? 여기가 플러스 단자예요. 얘가 누구랑 연결돼야 됩니까? 얘는, 자, 얘도 이제 움직이네요. 이렇게 움직여 보죠, 뭐. 자, 얘 플러스 단자인데, 요 플러스 단자가 베이스 저항이 있는 쪽하고 연결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단자에는 우리가 펑션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신호 발생기를 이제 달아주면 돼요. 요 단자에는. 그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 하나 연결하면, 자, 요쪽은 입력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입력이 이렇게 연결돼서 베이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해 커패시터에서 왜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 베이스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쪽이 플러스 전압입니까? 마이너스 전압입니까? 플러스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플러스 전압이라서 전해 커패시터는 플러스 전압 쪽을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 뽑는 거는 어디서 뽑아내요? 커패시터에서, 컬렉터에서 뽑잖아요. 그 컬렉터 쪽은 요쪽입니다. 요쪽. 요쪽을 보면 요 전해 커패시터를 갖고 와서 이걸 좌우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좌우 한번 뒤집어서 보면 좌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요 다리가 움직였는데, 다리가 움직여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이 컬렉터 전압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따라가 보면 5V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V가 뭐 줄어들긴 하겠지만 컬렉터에서 플러스 전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해 커패시터를 연결할 때 플러스 쪽하고 컬렉터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출력으로 뽑아야 되는 값입니다.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이 전해 커패시터를 이미터에도 연결을 해야 되죠. 얘를 갖고 와서 어떻게 연결할 건가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연결하는데 요 플러스 단자는 이미터에 플러스 단자랑 연결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자는 접지랑 연결이 되어 줘야 돼요. 자, 얘는 접지랑 연결했기 때문에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가 봐야 되는데, 요 부분이, 자, 색깔이 좀 밝은 하늘색이고, 여기는 거의 진한 청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색깔 다른 부분이 항상 마이너스예요. 이 마이너스는 전압이 낮은 쪽에 걸려야 되고요. 요 나머지 단자는 높은 쪽에 걸려야 됩니다. 근데 이미터도 여기 보면 어쨌건 VB만큼 떨어지긴 하지만 높은 쪽에 걸리잖아요. 높은 쪽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트랜지스터 하나하고 저항 4개, 커패시터 3개를 부착해야지 증폭기로 동작을 하고요. 요 특성을 우리가 예측을 한 게, 자, 요 특성을 예측한 게 여기에 있는 퀵스 계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회로도 복잡한데 우리가 전자회로 책에서 보는 회로 도면에도 이렇잖아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에 장착하는 거는 훨씬 더 다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여러분 구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 사이 구별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회로 도면하고 브레드보드에 꽂히는 위치하고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브레드보드에 어디가 연결되는지가 헷갈려요. 이 색깔이 있는 쪽은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밑에 선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몇 개 없는 데는 아래 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 뽑을 때 여기서 뽑으면 되고, 입력 넣을 때는 여기서 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미 썼기 때문에 못 넣고 여기서 넣으면 브레드보드 연결돼서 신호가 연결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하저항을 1k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하저항을 좀 바꾸어서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ve as 해서 요 BJT를 이제 5번째 BJT로 바꾸겠습니다. 바꾸어서 여기에 있는 부하 저항을 1kΩ으로 하지 말고 이제 RL이라는 변수를 하나 정의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변수가 좀 많긴 하지만 이게 변수는 또 자꾸 정의하는 게 스파이스에서는 좋아요. 맨 처음에는 1kΩ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뭐 문제없이 시뮬레이션 돼서, 자, AV 값, 자, X축은 로그 스케일로 해서 증폭도를 한번 보고요. 근데 증폭도가 여기서 우리가 쓰는 주파수 대역이고 여기는 이제 못 쓰는 대역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자, 페이저 특성. 그러니까 페이저 특성도 이 증폭도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제 발진기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증폭도만 보지만 실제로는 증폭을 한다고 만들었는데 발진해버리면 우리 설계가 실패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증폭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페이저에 대해서도 이 표로도 이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추적해서 보면 전체 특성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파이스를 쓰면서 내가 이 증폭기의 특성을 어떻게 볼 건가? 자, 이 도표를 이제 제안한 사람은 보디라고 하는 전자공학자고요. 그래서 보디 도표라고 하는데, 증폭도를 볼 때 혹은 위상을 볼 때 X축은
주파수긴 한데 항상 로그 스케일로 봅니다. 우리가 넓은 주파수 대역을 보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로 항상 본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로그 스케일로 보면서 이 증폭도 자체는 일반 숫자라고 오해하는데 이게 다 데시벨입니다. 우리 데시벨로 계산을 했고, 위상 특성은 각도로 360도 기준 각도로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RL 특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RL의 변화 특성을 보려면 시뮬레이션에 가서 파라미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좀 고민스러운 게 이 파라미터 수입이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이 파라미터 수입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주파수도 지금 파라미터 수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시하진 않았지만 주파수를 이제 수입을 하면서 이 RL에 대한 부하를 보기 때문에 RL을 예전처럼 몇백 개를 해버리면 그림이 겹쳐서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DC1하고 AC1이 있는데 우리는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고 싶으니까 AC1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바뀌는 저항은 RL 값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0까지 가고 싶은데 한 3개 정도만 한번 볼게요. 한 10옴부터 1000옴까지 한 3개. 그러니까 10옴 한번 보고 그 중간에 해당되는 한 500옴 정도 되겠죠. 거기 한번 보고 1kΩ 한번 보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AC 시뮬레이션 할 때 주파수를 기본적으로 수입하면서 우리 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수입한 거는 많이 그리면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10옴부터 한 1000옴까지 이 부하저항에 따라서 증폭도가 이제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를 한번 관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결과를 보면 RL이 already defined니까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수한 게 이 RL을 deactivate 해서 제거를 했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결과가 변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요 퀵스파이스가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면 좋은데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뭐 좀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 부하저항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부하저항은 크면 클수록 전압이 잘 걸리기 때문에 증폭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1kΩ에 해당하는 거고 요 약간 밑에 있는 게 500옴. 뭐 500옴 정도 달리는 괜찮은데 10옴을 달아버리면 증폭도가 확 낮아져서 0dB도 안 나오니까 증폭기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저항을 너무 낮게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부하저항이 낮은 경우는 보통 이 파워앰프 같이 전류를 많이 흘리는 이 소자인 경우가 전압 증폭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압 증폭도 자체는 부하저항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부하저항이 너무 낮아지면 증폭도가 이제 확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1kΩ에서 뭐 약간 떨어져 봤자 크게 영향은 없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 특성은 뭐 그렇게 심하게 변동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추적은 힘든데 얘가 누구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요 두 개가 비슷하니까 이 1kΩ하고 한 500옴 근처의 부하저항 특성이고 10옴으로 하면 이 위상 특성이 높은 주파수에서 이제 약간 바뀐다는 건데 사실 우리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한 100kHz 정도에서 쓰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 특성도 이제 받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증폭기 특성에서 좀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은 위상 특성인데 위상 특성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증폭기가 발진하는가 발진하지 않는가를 이제 결정을 해 주는데, 자, 증폭기의 발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는
이 증폭도도 중요하지만 그 증폭도가 높으면 발진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잡음을 이제 키워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증폭도가 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증폭기니까 증폭도가 큰데 여기에는 위생 특성을 잘 봐야 됩니다. 증폭기 회로를 좀 간략화된 거 한번 보면 이 증폭기 회로를 보면 자 여기가 출력이잖아요. 요 출력이 피드백 저항을 거쳐서 입력으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인데 어쨌건 이 컬렉터 전류에 의해서 입력 쪽으로 피드백이 됩니다. 피드백이 될 때 네거티브니까 피드백 되는 부호가 얼마라는 겁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되는데 이걸 위상으로 치면 180도죠. 자, 180도로 입력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입력을 0도로 보냈을 때 자, 출력이 어떻게 나올 거고 요 출력이 내 쪽으로 돌아왔을 때 동의상으로 돌아오면 값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을 보냈는데 1이 오면 값이 계속 커지잖아요. 커져서 무한대까지 가니까 발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냈는데 부호가 바뀌어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안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를 네거티브 피드백이라 해서 이 회로 안정화를 위해서 다 증폭기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었기 때문에 입력하고 출력의 위상 비율은 항상 180도입니다. 180도인데 이 증폭기가 예를 들어서 180도 위상을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80도 더하기 180도 얘는 얘는 피드백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 180도가 됐고 네거티브 피드백이라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때문에 추가로 180도가 나와버리면 전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60도인데 그냥 0도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냥 동의상으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발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상을 보는 거거든요. 트랜지스터의 위상이 180도냐 아니냐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로를 보면 뭐 킬로 헤르츠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는 위상이 괜찮은데 점점 커져서 이 100kHz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180도에 근접하게 되죠. 근접하게 돼서 주파수가 더 올라가면 180도에 가버립니다. 가서 이 경우는 증폭이 이제 일어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마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상을 봤을 때 180도 기준으로 해서 180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가 이 증폭기가 발진하지 않는 마진이 돼서 우리가 페이즈 마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페이즈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페이즈 마진 그러니까 위상이 180도에서 얼마나 뭔가 하는 지표입니다. 페이즈 마진은 180도에서 여기 위상 기준이 180도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 차이가 페이즈 마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마진은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얘를 이제 파라미터 수입하지 말고 그냥 1kΩ일 때 한번 특성을 볼까요? 1kΩ일 때 한번 돌려서 보면 자, 우리 100kHz가 관심이 있으니까 100kHz가 거의 요 정도일 때잖아요. 요 값인데 184도니까 페이즈 마진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180도, 174도. 그럼 계산할 때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페이즈 마진이라고 해서 얘를 180도 기준으로 했는데 180도와 똑같은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80도도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74도면 180도에서 빼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80도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각도에서 빼니까 그러면 전체 각도는 이 마이너스 값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마진이 6도입니다. 마진 6도는
마진이 이득이 좋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0kHz에까지 쓰려고 하면 이 마진을 더 키워야 됩니다. 아니면 재수 없으면 발진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 페이즈 마진을 가능하면 더 올리려고 회로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증폭기를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그 범위까지 설계하지는 않고 우리가 한번 만든 증폭기의 발진 가능성을 한번 확인했다. 뭐 요 정도 이해만 가지더라도 좋습니다.